안녕하세요. 아직 못 오신 분 계신데 일단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렇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 잘하면 19년도 대비하셔야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년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길게는 이제 5년 준비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올해 2018년도는 이제 지나갔다 치고,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뭐 되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19년도, 20년도 이후는 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계획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부동산 쪽으로. 내년부터 나는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보겠다. 아니면 뭐 투자 종목을 좀 바꿔보겠다. 뭐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신 분 없으세요? 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왔는데도 나는 관심은 항상 있는데 항상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준비는 안 되거나 혹은 관심이 있어서 실천을 하려고 계획은 세웠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흘러가 버리면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부동산 외적인 거는 계획을 세워놓고 못 지키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3년 후에 후회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좀 해놓을 걸, 그때 좀 해놓을 걸, 이런 후회들을 좀 하거든요. 저는 부동산 쪽으로 후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계획을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계획이 없으시니까 오늘은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벌 거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도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으세요? 돈을 벌려면.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이게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 일은 못 하겠다.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은 못 하겠다. 뭐 이런 마지노선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야, 너 돈 필요하지? 그래요. 나 돈 필요하지. 놀러 다니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지. 고급 알바가 있대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시체 닦기 알바. 그거 되게 고수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게 마지노선이었어요. 나 그거는 아무리 돈이 그거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난 이런 일은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혹시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뭐 배우자의 상황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서 막노동 현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안 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워졌을 때 어느 선까지 내가 해야 될까 고민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60세 이후에 폐지 주스러 다니실 수 있나요? 되게 많잖아요. 경기 쪽으로 올라가면 폐지 줍는 게 어르신들이 줍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이 줍는데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60만 해도 이제 정정하시다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는 60이 넘어서 폐지 줍는 일도 젊은 친구들한테 막 밀린다고요. 예전에 환경미화원 이러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4년제 대학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환경미화원 하기 위해서 체력검정 테스트 받고 막 하잖아요. 그런 기사를 이제 저희는 많이 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악영향으로 다가오는 거는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고 내가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안 해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될 건데, 그때 이제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그리고 현재 본인들 직업이 있잖아요. 현재 직업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된다고 장담하십니까? 지금 현재 나의 직업, 내가 받고 있는 연봉, 내가 노후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내 노후 생활 보장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노후 대비해야 되는데 무슨 노후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노후 대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평균 수명이 예를 들어 오래 살면 85세까지 산다라고 가정하고, 제 기준입니다. 100세까지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한 60세쯤에 은퇴를 하고, 그럼 25년 동안 제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25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노후 대비가 되어져 있을 때
자식들이 저를 케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노후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 인생도 있는 거고 자녀의 인생도 있는 건데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 속에 나를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내가 항상 케어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케어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제가 노후 준비가 안 됐어요. 부모가. 자녀들 또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죠. 근데 빠듯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까지 케어를 해야 된다면 저는 그 인생은 되게 불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대에 그래요.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은 되게 크죠.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삼은 건 뭐냐면 내가 늙었을 때는 자녀들이 날 케어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해 놓은 방법으로 내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몸이 불편해지더라도 애들이 날 신경 안 써도 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노후 준비를 원하는 거예요. 뭐 되게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변천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요양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 요양원들이 이제 실버 타운 개념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끼리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급을 하겠다 그러는데 공공임대주택에 이제 나이 제한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된 분들과 젊은 세대층을 같이 끼워 넣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질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케이스를 바라냐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거를 젊은 층들이 좀 인지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어르신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면 참 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안 움직여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좀 부딪히는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는 그런 시스템을 좀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근데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가지고 내가 노후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으로는 노후 보장이 100% 된다고 장담은 아마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부동산 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서 오신 거 맞죠? 혹시 여기 왔는데 이렇게 강사가 어떻게 생겼나 뭐 궁금해서 오신 분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왔구나. 저는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부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늘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노후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과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변에 보시면 부자 많으세요? 돈 많은 분들 주변에 많으세요? 뭐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돈은 많다고는 하는데 제가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은 못 해봤고. 근데 부자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대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 네. 맞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어울려요. 근데 그 틈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그분들은? 부모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저는 부모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도 부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관리를 그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소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걸 보면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없다가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없었어도 부자가 될 확률이 있다고 저는 인지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래요. 집중한답니다. 어떠한 일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있으면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는 거지 해다가 안 되면 멈추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일단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끈질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제가 지구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뭘 시작하면 끝까지 잘 안 했어요. 옛날부터. 저희 어머니가 오죽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발 학원을 끊어주면 제발 한 달을 채워봐라. 한 달을 채워봐라 그랬는데 한 달을 못 채우는 거예요. 컴퓨터 학원 보내면 그냥 나오고, 주산 학원 가라 그러면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고, 뭐 그랬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끈질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끈질기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 취미 생활인 낚시. 그 정말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이에요. 저는 이 부동산 투자보다 낚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물어봐요. 이게 고민이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내일 당장 입찰하러 갈 물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수익률 계산까지 돼서 내가 얼마에 낙찰만 받으면 괜찮은 물건이에요. 근데 누군가 얘기해요, 저한테. 야, 내일 저기 낚시 좋은 포인트 알았는데 갈래? 이러면 갑자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걸 누굴 대리 입찰을 시키고 여기를 갈까? 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근데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낚시냐, 부동산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이제 과감하게 부동산을 선택하는 편이긴 하지만 가끔 흔들릴 때도 있긴 합니다. 뭐 큰 건 누가 잡았다고 하면.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도 오셨으니까 뭐 지구력 있게 보세요, 뭐 이건 아니고요. 집중해서 오늘은 좀 보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종목이 있잖아요. 보통 종목 어떤 거에 투자 많이 하세요? 혹은 투자할 거라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개발지. 다른 데 없으세요? 주거용 어떠세요? 아파트. 예전에 투자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거용이에요. 근데 지금 주거용이 안 좋다 하니까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거용도 경매 나온 거 보면 낙찰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낙찰이 될까요? 현실입니다, 현실.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긴 했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 하락시켜서 받으면 그 정도의 차익의 수익은 있는 거니까 낙찰은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고가 입찰을 하는 게 없어진 거지 뭐 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다 유찰이 되거나 아무도 입찰을 안 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혁신도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라던가 당구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 계속 유찰될 거냐? 아니란 얘기죠. 가격이 1,000만 원이 떨어져서 1,000만 원 떨어진 데서 더 유찰을 시켜서 그 갭을 보고 입찰을 하는 거니까. 그러한 투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주거용도 있고 업무 시설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런 시설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이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야 될까요? 제 집을 살 거래요. 아파트 살 건데 제가 굳이 국토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원주 당구동에 지어진 아파트를 제가 살 거예요. 굳이 이거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주거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토의 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은 사면 오르는데 나는 사면 조금만 올라요. 항상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을 기초부터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토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제 먼저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토를 이용하려면요, 국가에서 먼저 계획을 세운답니다. 국토 이용 계획 이렇게 세워요. 근데 얘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대충 세워놓으면은 뭔가 불만들이 많겠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토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딱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냐면 국토의 큰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제 기초심화 수업을 들었거나 무료특강을 자주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도시기본계획 얘기를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이 도시기본계획이 뭐냐? 도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앞으로 원주시가 넓어질 건데 인구가 이제 교통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원주시의 인구가 향후 10년 후에는 얼마나 늘어날까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공무원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했을 때 시가지가 넓어진다면 어디로 시가지를 펼쳐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가지를 지금 원주시는 이제 포화 상태가 만약에 됐다고 가정을 하면 어디로 시가지를 펼쳐나가야 된다고 하면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나가야 되겠죠.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랬을 때 어디로 나가는 게 좋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근데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개발을 해놓고 계획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는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면 개정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계획이 일부 개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 계획이 세워졌으면 야, 원주시가 뭐 팽창하는데 어디로 시가지를 넓힌다고 대략 몇 군데가 지정이 되긴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원주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들어온다고 했는데 방곡동에 들어올지 저쪽 신평에 들어올지 나는 몰랐어.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짜요.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기본계획이란 틀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짜는데 얘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짜요. 어떤 계획을 짜냐? 야, 그래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 시가지를 넓혔다 치자. 그러면 거기서 기존 시가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도로를 좀 얼만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아기를 많이 낳을 거니까 학교가 좀 더 필요하겠네. 학교를 어디, 지금 현재 원주에는 학교가 뭐 100개가 있는데 앞으로 한 20개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그리고 원주에는 지금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약간 지정체가 발생되는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까지 뭐 순환 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계획들. 그리고 이제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야 이제 남원주 역사로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기존 철로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들.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원주를 순환하는 관광열차식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간현서부터 연결을 해서. 근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전 국토에다가 뭘 만드냐면 용도지역이라는 걸 만들어요. 토지가 있잖아요. 국토가 있잖아요. 국토를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용도를 만드는 거예요. 실례로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1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30만 원인 경우가 있죠. 똑같은 땅인데. 왜 땅값의 차이가 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은 평당 10만 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30만 원.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에 따져봐요. 원주시에다가. 야, 내 땅은 왜 10만 원이고 여기는 30이야? 말이 안 되잖아.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공시지가를 보세요. 그래요. 공시지가 보니까 여러분들 훨씬 높아요. 아니 똑같은 땅인데 왜 얘는 공시지가가 높고 난 낮아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그게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이제 유심히 오늘 이후로 잘 보세요. 논이 왜 논일까요? 거기에도 다 건물 짓고 싶죠 누구나. 근데 왜 논만 하고 있을까요? 어쩔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다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 나라 땅덩어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아마 콘크리트 덩어리로 다 꽉 찰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거를 정했는데요. 일단 도시지역으로 나눠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는 그냥 도시지역 이렇게 딱 찍은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보면 4가지의 종목을 더 넣어놨어요. 도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뭐 사 먹으려면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공업지역도 있어야 되고 근데 주상공업지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명 이렇게 얘기하죠. 유식한 말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다. 인구하고 산업이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후변화가 생긴대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아파트 단지에 혹시 흙이 있나요? 흙이 별로 없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가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쇼핑하러 상업지역에 가면 어떨까요? 뭐 사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어때요? 흙이 없죠. 공장도 어떨까요? 제가 공장 2만 평짜리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앞마당을 쓰고 있는데 거기를 제가 흙으로 놔둘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깔아서 차량들에게 흙이 안 묻게 할까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깐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열이라는 것과 대기에서 내려쬐는 온도를 계산해 봤을 때 환경 오염이 될 확률이 되게 높고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종 질병이 발생이 된대요. 외국에서 이제 발표한 게 그래요. 그래서 콘크리트나 이런 거를 없애고 자연적인 흙길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도시화된 지역에 사람들이 질병에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 놨어요? 녹지지역이 그래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녹지지역이라 하면 도시지역의 대표적인 녹지지역은 뭘까요? 공원. 공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만 있고 공원이 없으면. 예전에 원주가 그랬어요. 원주가 공원이 있었나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 근래 들어서 공원이 막 생기고 있는 거죠. 공원이 생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공원이 없으면 죽는 도시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녹지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제가 색깔을 이렇게 바꿔놨죠. 이 앞에 잠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네, 주상공록이라는 단어가 입에 쫙쫙 붙는 분들은 아마 중개사 시험 준비해 보셨던 분들이고 오늘 처음 듣는다 그러면 아 나는 별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
이게 아마 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기 위해서 주상공록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도시지역이 있다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죠. 예전에 수업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런 얘기 많이 썼어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에 나머지를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비도시지역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이 도시지역 주상공록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관리지역이 나와요. 관리지역군도요.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요 세 개의 관리지역 중에 최고 좋은 관리지역이 뭘까요? 이건 다 알고 계시네. 계획관리. 계획관리 왜 좋아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높아서. 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높으면 왜 좋아요? 그러면 왜 좋아요? 토지값이 비싼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땅이 있는데 얘는 이만한 건물을 질 수 있고요. 얘는 요만한 건물밖에 못 진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더 좋아요? 건물을 크게 질 수 있는 땅이 더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가지고 있대요. 저는 이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땅값에 여러분들 이 땅을 저한테 팔으라고 해요. 여러분 저한테 파실래요? 그 가격에? 아니죠. 이 땅은 값이 이거보다 비싸겠죠, 당연히.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보다 이걸 좋아하니까 가격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비싼 거죠. 근데 계획관리 지역은 왜 건폐율 용적률이 높을까요? 이제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계획관리 지역은 뭐냐면요. 도시 지역이 팽창돼서 시가지가 더 넓어져야 될 경우에는 이런 애들을 끌어다가 도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생산관리, 보존관리는 뭘까요? 웬만하면 좀 보존하자. 좀 쓰는 땅은 계획관리적으로 묶어놓고 웬만하면 보존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지정할 때 시가화될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구상을 미리 다 해놨겠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렵게 풀어놓긴 했지만 계속 읽어보면 내용이 이런 틀이 이렇게 꾸려져서 원주시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뭐죠? 농사짓고 또 임야들이 이제 농림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뭘까요?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하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이 잘 될까요? 여기가 개발이 잘 될까요? 여기가 개발이 잘 되겠죠. 근데 개발업자들이 여기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할 때도 있어요. 어떤 개발업자들? 기획부동산들. 사모님들 쫙 모아놓고 한번 보시죠. 요 숲 속에다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맑은 공기와 함께 청량함을 느껴보시죠. 하면서 평당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에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명 막 이런다고. 이제 기획부동산 친구들이 좋아하는 땅이 이런 땅들이. 왜?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말만 잘하면 되니까. 말만 잘하면 돼요. 부동산으로 돈 벌기 쉬워요. 잘 모르는 아주머니들 관심 있게 모아놓고 이런 거 이제 막 설명하고 여기도 무조건 된다고 우기고 팔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르면 되는 거죠. 기획부동 날라서 어디로 가요? 원주에서 했으면 이제 저쪽 충주, 제천 뭐 이런 쪽으로 막 옮겨 다니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국토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건데 부동산 경매 투자의 종목별 비율을 제가 17년도 거를 계산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는 주거용, 업무상업용, 공업용, 토지 중에 어느 종목에 투자를 최고 많이 했을까요? 경매로. 사람들이 2017년도. 주제가 나오기 전이죠. 그죠? 주제가 나오기 한참 전에. 주거용이다. 자신 있게 손 드셔야 돼요. 주거용이다. 상업용이다. 거의 주거용에 동의하시나요? 네. 다들 이제 주거용에 많이 투자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주거용이 많기는 한데요. 토지가 44%랍니다. 주거용이 36%, 업무상업이 16%, 공업이 4%. 그러니까 공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토지에 투자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 투자 비율을 정한 거는 뭐냐, 낙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나온 비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17년도에 낙찰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이 많을까요? 주거용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이 많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니까.
그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투자 비율로 봤을 때 성공 확률이 이쪽이 높을 것이다 예상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올해 부동산에 3대 악재가 있었습니다. 3대 악재. 3대 악재가 첫 번째가 뭐예요? 대출을 규제했답니다. 어떤 규제했나요, 대출? 대출 규제. 모르세요? 정부에서 대출 규제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규제했죠. 야, 너네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있지? 이제 집 사지 마. 대출 이제 옛날처럼 80% 팡팡 안 해줘.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투기적으로 묶인 곳에 살 때는 10% 20%밖에 안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준대요? 대출 원래대로 해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한테는 뭘 당했어요? 대출 안 해주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고, 그리고 집이 없던 사람들이 집을 샀을까요? 왜 안 샀죠? 집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또 못 사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집 없는 사람 집 사라고 부추기고 싶은데 자꾸 떨어지니까 못 사고 자꾸 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동산 규제도 했죠. 뭐 했어요? 야, 다주택자들 이제 양도세 중과하고 종부세 때릴 거니까 임대사업자로 빨리빨리 전환해라. 집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집은 한 사람이 한 채만 가져야지 한 세네 채씩 있으면서 임대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향을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전향을 막 했잖아요. 그 규제는 뭐예요? 임대사업자로 전향을 하래요. 국가에서. 그죠? 세금 걷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국가에서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자로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만 얘가 그 집으로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임대차 계약서를 우리가 세무서에 제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1000에 30을 받는지 1억에 50을 받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임대사업자로 전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매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도 알기도 하지만 매출이 얼마 나는지도 알게 되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그냥 넘어오라고 하니까 안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뭘 줬어요? 달콤함을 줬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넘어오면 너네 어떠한 혜택을 줄게. 그래서 우르르 막 넘어갔잖아요. 근데 너무 달콤함을 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대거 몰려오면서 이게 줬는데 더 악영향이 나니까 또 바꿨잖아요, 정책을. 그죠? 그래서 후발주자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들은 별 혜택이 없으니까 또 안 넘어가잖아요. 국가의 정책은 실패입니다. 주거용 가격 잡는 거 실패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도 안 빌려주고요. 집도 많이 사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요래 놓고선 작전을 성공시키려고 뭘 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어디 짓겠다 발표를 막 하죠. 몇 세대 막.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게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대출 많이 안 해주고 집 많은 애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너네 세금 때릴 거라고 얘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막 늘려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량이 확 늘어나고 수요층은 줄어들었으니까 떨어지겠죠. 이게 원리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디 집값 잡으려고? 서울, 경기 투기적으로 묶인 데 잡으려고. 잡혔습니까? 되려 억울한 사람들 사는 지방, 원주 뭐 이런 데 다 잡혔잖아요, 지금. 작전 실패죠. 지방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뭐 투기 일어나봐야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서울에서 일어나는 거 10분의 1도 안 일어나는데. 서울 잡으려고 한 거죠. 대구, 부산 잡으려고 한 거죠. 못 잡았잖아요.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면 올해는 이런 3대 악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올해의 그래프를 만들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뀔까요? 2018년도에 주거용 투자가 많았을까요? 토지 투자가 많았을까요? 토지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주거용 투자는 좀 비중이 많이 작아졌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저희가. 그럼 이러한 악재 속에서도 투자는 계속돼야 되는데요. 어떤 투자를 계속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쉽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종목?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토지 투자가 전망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토지 투자를 하는데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자금을 좀 회전시킬 수 있고, 쉽고 빠르게라는 거는 내가 힘이 안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투자된 금이 빨리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환금이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되는 거 수익을 좀 높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보통 어때요? 내가 돈을 빨리 넣었다가 빨리 빼면 수익이 커요, 작아요? 우리가 적금 들 때 3년 만기 적금 들었는데 한 6개월만 넣었다 빼면 어때요? 이자 줘요, 안 줘요? 거의 안 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그런 수익보다는 좀 크게 가져가자 이런 얘기예요. 금방 넣었다 금방 빼더라도 난 수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수익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도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농지도 있고요. 임야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토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뭘 할 거냐면 도시계획 시설군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도 하고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얘기할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계속 도시계획 시설 얘기를 계속 하지? 난 관심 없는데. 왜 계속 하지? 재미없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이유가 이제 오늘 밝혀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관심 있게 보라고. 관심 있게 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도시계획 시설이 이제 뭔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주시가 발전을 해서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상가도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원도 지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으려면 도로가 먼저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럼 거기 인구가 많아지면 학교도 있어야 되겠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들을 뭐라 그러냐면 도시계획 시설이래요. 다른 말로 기반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얘네들이 여기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가 도시계획 시설의 종류가 53개가 있대요. 근데 이 53개 다 외우려면 너무 머리 아프거든요. 요 중에서 정말 투자할 만한 종류가 몇 가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들이에요.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 요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건 뭐냐면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공원. 도로하고 공원, 녹지까지도 볼 수는 있어요. 얘네들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시설군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사서 뭐 하게? 공원 사가지고 뭐 어쩌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예전에 보면 경매나 공매에 도로 나오는 거 보셨나요? 네, 도로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걸 사면은 내가 왜 돈이 될까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도로를 잘 보면 도로를 낙찰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받아갈까요? 막 남들이 다니는 길인데 그냥.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